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3교시랑 4교시를 빨리 이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번 문제에 이 주차 관제 쪽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루프 코일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배선 설계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보통신의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주차 관제 설비의 신호 제어 장치하고 차체 금지기 이게 나왔죠. 이 차체 금지기 중에서 여기 이제 루프 코일만 딱 나왔죠. 딱 찍어가지고. 요즘 문제 타입이 이렇습니다. 루프 코일로. 이렇게 어떤 한 특정한 문제를 딱 집어서 내버린다. 요즘은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차체 금지기 다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차체 금지기에 대한 종류 5가지를 다 적으면 되는데, 요 특히 이제 루프 코일에 대해서 딱 이렇게 찍어서 내니까 요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마 쓸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다. 거의 아마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쓸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 웬만한 문제 다 못 씁니다, 그냥. 자, 루프 코일은 제가 이 루프 코일에 대한 이 동작 원리를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놓고 제가 3분 시작할 때 요거 동작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지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차량 금지기가 있습니다. 차량 금지기가. 차량 금지기가 있고요. 여기서 루프 코일이 깔려 있습니다. 루프 코일이. 루프 코일을 이제 깔아 놓는 거죠. 직렬로. 직렬로 루프 코일을 이제 깔아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략적인 개념이 여기서 30에서 한 120 정도 킬로헤르츠에 이 고주파 전류의 자기장을 쏩니다. 고주파 전류의 자기장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프 코일이다. 루프 코일. 아시겠죠? 이게 이제 루프 코일이 있고, 여기 이제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컨트롤러가. 여기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대요. 게이트가. 그죠? 게이트 파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고주파 전류의 자기장을 쏘니까, 여기 이제 뭐가 발생해? 자속이 생기죠. 자속이. 그죠? 자속 파이가, 즉 자기장이 요 루프 코일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차량이 딱 들어옵니다. 차량이 딱 여기다 이 루프 코일을 딱 밟게 되면 차량은 금속이니까 얘는 이 자속을 그 철이니까 투자리 경련 없잖아요. 미국값이 크다는 거죠. 미국값이 크니까 자기선이 딱 들어오면 이 자기선이 변동이 생겼죠. 이쪽으로 이제 이 자기선이 이쪽으로 탁 딸리게 되겠죠. 흡수가 되잖아요. 왜? 자기장이 크니까. 우리 금속은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금속의 투자율은 철이잖아, 철. 이 차량이 다 철이잖아, 철. 그죠? 이 차량이 철이거든요. 철이니까 투자율이 그 20만 돼, 20만 정도. 공기는 이러죠, 공기는. 그죠? 공기는 투자율이 1인데 비해서 이 금속, 철은 투자율이 20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율이 크니까 자기장이 작아지단 말이에요. 이 자기장이 작아지니까 이 자속의 변화가 생기죠. 파이코로 Li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인덕턴스의 변화가 생겼죠. 그 인덕턴스의 변화가 생기면 요 인덕턴스의 변화를 차량 금지기에서 인덕턴스의 변화를 금지했죠. 자, 그럼 이게 차량이 금지됐잖아요.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됩니까? 게이트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죠? 또 차량이 만약에 출구 쪽으로 나간다. 출구 쪽으로 나면 게이트도 닫아주겠죠. 게이트 열고 닫고, 그죠? 요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원리를 제가 또 자료를 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빨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루프 코일의 장점은 검지가 정확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센서 방식이나, 그죠? 뭐 고주파 방식 이런 것보다도 훨씬 이 감지 오차가 적고, 어떤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영향이 적다. 날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감지가 된다. 그래서 루프 코일을 아까 1번, 2번 잡아놨잖아요. 이 루프 코일을 이제 1번 잡아놨습니다. 루프 코일을 2번 잡아놨죠. 이렇게 이제 루프 코일을 2개 이상을 직렬로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의 진행 방향,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까지도 이제 감지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돈도 돈이 이제 조금 이제 고가다. 이런 그렇게 고가는 아니다고 나와 있네요. 돈이 이제 크게 비싸진 않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시스템 연동 도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이걸 땅을 파야 되죠. 콘크리트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토목에서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팅하고 다시 들어가야죠. 그죠? 아니면 그 하기 전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통 아스팔트랑 콘크리트 쳐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커팅해서 작업을 하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커팅하고 난 다음에 루프를 깔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시공의 난해성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 할 때마다 포장을 다시 뭐 늘어내고 다시 깔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루프 코일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포장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루프 코일을 깔아야 되니까 유지보수가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금속에 대한 감습의 어떤 민감, 그 인근에 이제 이런 그 금속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민감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차량 금지 실패에 대한 이런 가능성, 이런 거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앞차가 연속적으로 차량이 확 들어오잖아요. 요럴 때는 문제가 된다. 근데 선행 차량하고 후속 차량 사이에 금지 해제가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차가 계속적으로 올 때, 한 대 이렇게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가 연속적으로 올 때는 연속 차량 금지 실패에 대한 문제, 제시공에 대한 어려운 부분,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 설계는 루프의 크기들요. 그 루프 폭 있지 않습니까? 이 루프의 폭. 이 루프의 폭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범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권선 개수요. 이 권선도 코일을 4에서 6회의 권선으로 감는다. 그 다음 루프 코일의 전체 길이, 이 길이 있죠. 이 전체 길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사양, 보통 이 차폐 케이블을 많이 쓴다 했죠. 연선, 단선, 이런 차폐 케이블,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 14번에서 20번 요 사이, 요 정도의 굵기를 가면 된다. 그 다음에 트위스트 페어 배선을 가야 됩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에 꼬아준 거 있죠. 꼬아놓은 걸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루프 간 간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소 1m 이상. 루프하고 루프. 요 루프하고 요 루프죠. 루프 1번하고 2번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하고요? 1m 이상. 그죠? 1m 이상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작성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5번, 6번, 7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라든지 이제 버이 같은 거 이런 것도 꼭 좀 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걸 말이죠. 미리 만들어 놓는 프리폼 방식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공에 아까 문제점 이렇게 좀 있었죠. 유지보수의 문제점.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폼도 이미 만들어 놓은 방식의 루프 코일을 도입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V 측면에서죠.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결론도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동상다수를 보십시오. 동상다수는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2, 3회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도 130회 나오면서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죠. 이 130회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이 타이밍상 10회 이해지만 제가 봤을 때 136회 예상 문제, 배전 문제 21분에 이거 배전은 내가 다 같이 묶어놨습니다. 21분 문제에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예상 문제 드렸습니다. 25점 나옵니다. 그죠? 그대로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불평형의 원이 있죠. 영양 대책을 물었죠. 그 다음에 병렬 접속 시 고려사항. 이 불평형의 원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아시겠죠? 이거를 내가 답안지에 꼭 써라 했죠. L의 예리죠. 이 저항하고 우리가 케이블에는 R 플러스 X 있잖아요. 그죠? 이 불평형의 원인은 저항보다도 리액탄스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상 내 상배열, 그러니까 ABC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ABC, 그 다음에 CBA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선심상관의 거리. 이것들이 케이블이 뭐 예를 들어서 A상, B상, C상이 뭐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A상, B상, C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이게 전류 관리가 하게 되면 자기성이 발생되죠. 이 자기성에 의해서 여기 미치는 이 자속의, 이 케이블 A 도체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속이 이게 B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죠. 여기랑. 그죠? 여기랑.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L의 변화가 생기죠. 우리 작용 인덕턴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1m로 하는 거죠. R분의 D에서 이가 아닙니까? 케이블하고 승관 사이에요. 이 케이블하고 케이블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 인덕턴스까지 달라지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내가 수업할 때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왜 R보다는 L이 문제가 되냐? 그죠? 그 L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가 전선 배치, 직선 배치에 따라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삼신 배치에 대한 문제, 그 외에 이런 것들요. 케이블 상배를 잘못, 그 다음에 케이블 주위에 자소, 그 다음에 전위, 전기력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케이블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제 R값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케이블 종류도 도체를 구리면 구리해야 되죠.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되면 저항이 달라지죠. 그죠? 이게 여러분 다 그냥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 다. 여기 이유를. 이게 로가 뭡니까? 로가. 1나미 58에 100나미 C잖아요. 이 C 값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리를 쓰느냐, 알루미늄을 쓰느냐. 그죠? 그럼 저항값이 달라지잖아요. 그 임피던스가 달라지죠. 물론 이 아까 L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저항에 의한 문제 때문에 이 불평형의 원인을 준다. 그죠? 이런 내용 다 말씀드렸죠.
요런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배치에 대한 이런 부분, 항상 ABC, CB에 이렇게 가야 된다. ABC, ABC를 가게 되면 이 10% 불평이 나오는데, 이것도 계산은 식이 있습니다, 다. 계산 식이 다 있거든요. 요 10%왜 나오는지. 좀 복잡할 때, 걔야. 풀어놓은 게. 그죠? 자, 우리가 그런 수식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기술사 시험에는 이런 중요 내용들만 쓰면 되겠죠. 특히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인덕턴스에 불평이 생기면 케이블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 전력을 가죠. 만약에 L이 크다. L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IL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IL이 작아지죠. 이렇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XL이 적다. 그러면 IL이 커지는 거죠. IL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오버랩을 씹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래 되니까 자, 용률의 변화,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의 변화가 생기죠. 이 전류 아닙니까? 이 합성 전류가. 맞죠? 이렇게. 이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전류가 크게 달라지니까 발열, 전압 강화, 전력 손실 문제. 자, 그 다음에 위상, 그죠? 위상 문제, 역률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이 답안지 쓸 때도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그죠? 내 수식적을 다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지 말고 수식을 여기다가 다 작성하라 했죠.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남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이름보다도 한 겹을 더 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다 쓰는 거는 한 레벨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합격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써가지고는 합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케이블에 대한, 동상다수에 대한 대책은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있었죠. 불평형 쪽에. 불평형이 하나 나왔었죠. 요거 법적인 거. 병렬 접속 시 고려사항. 요거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있습니다. 거든요. 요거 케이시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요 뒤에 보시면, 요거죠. 자, 요 내용이 작성되면 됩니다. 케이시 내용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병렬을 할 때, 병렬로 이렇게 포스를 할 때, 최소 굵기가 동기준은 50, 알루미늄 70. 요거랑 똑같죠? 예, 결국은 도전율 차이로 인해가지고, 얘가 이제 도전율이 그만큼 이제 2분의 3만큼 크잖아요. 도전율이 2분의 3만큼 크니까 굵기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이제 도전율이 2분의 3만큼 크니까 결국은 여기 AS, 그죠? 여기 이제 알루미늄 같은 데는 알루미늄은 도전율이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굵기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으로 크게 해죠. 그래야 같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70이 이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 값에 이제 이 알루미늄의 도전율이 동에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단면적을 똑같게 해야만이 저항이 똑같단 말이죠. 왜 이 식의 근거가, 그죠? 이 설명을 해드렸던 거요. 같은 재질을 써야 된다. 뭐,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한 터미널 러버, 뭐, 이런 내용들 다 썼으면 됩니다. 특히 이런 걸 꼭 써야 되죠. 병렬 접속할 때 휴즈를 반드시 쓰면 안 된다. 휴즈 쓰게 되면 그 휴즈를 쓴 케이블이 만약에 용달이 돼버리면 크게 문제가 되죠. 그죠? 뭐, A, 만약에 R상에는 두 선밖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뭐, B상에는 세 선이 전류가 흘러간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휴즈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요런들요. 그래서 요런 내가 설명해드렸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왜 전자적 불평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지, 전자적 불평에 의해서 그 금속의 전압, 유도기준력이 발생되니까 거기로 인한 문제점. 그래서 이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선다했습니까? 삼상4선, 단상3선을 같은 금속관 파이프에 넣어야 된다. 단 우리가 PVC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가 금속 쪽으로 유기되지 않으니까, PVC 쪽은요. 근데 금속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던 거요. 자, 결론도 뭐 이런 내용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결론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래서 3번 문제로 보시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요거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요. 요거는 지금 이제 ASS 있죠.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 요거 이제 차단기하고 리크로자 사이에 리크로자하고 이 동작 협조 있죠. 요 두 개에 대한 동작 협조를 물었는데, 이 문제가, 그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동작 시간을 암기를 하고 있었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 동작 시간을 암기를 하고 있었던 분이 과연 계실까? 막 그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요 내용은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ASS를 적용하는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KC 다 나와 있습니다. KC요. 옛날에 내성교재에 다 나와 있었죠. 내성교재에 나와 있던 게 KC 부록에 넘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수용가 쪽이고요. 그 한전 그 슬로 쪽에는
요 전기 사업자 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꼭 좀 적어주는 게 낫겠죠. 설령 요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여기요. 여기 이제 800A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이제 엘모 회사의 제조회사의 자료입니다. 제조회사 자료에 800A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10% 또는 마이너스 10%. 그 사이에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CT에서요. 이 개폐기를 우리가 이제 락을 시키는 거죠. 이 개폐기는 제어하면서 락이 됩니다. 개폐기는요. 제어하면서 락이 되면서 얘는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전소의 리크로저나 이 차단기가 이 차단이 되고 나고 무전압 상태에서 그때 이제 ASS가 동작된다는 거. 요런 내용들은 꼭 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동작 특성을 간단하게. 그래서 요걸 적어주고 이제 요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한전 같은 데는 직접 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실학이 발생되면 거의 탈락처럼 탈락 전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요렇게 이제 일반 수용과에서 1000kV 이하의 그 간이 수전 설비에서, 그죠? 여기 사고 나면 이 리크로저가 먼저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무전압 상태에서 ASS를 차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설명해 드렸죠. 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고장 전류가 딱 들어오죠. 같이 이제 고장 전류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리크로저가 이제 먼저 차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여러분들 암기를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즉시 동작하는 게 아니고 ASS는요, 열 준비를 하는 거죠. 열 준비가 1.4에서 1.7초 사이에 열 준비를 하고, 자, 계속적으로 무전압 상태에서 열어버린 거죠. ASS는 개방되면, 자, 이게 이제 거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고장난 회로에 ASS는 차단됐죠. 그럼 나머지 건전한 수행과의 ASS는, 자, 봐보십시오. 여기 리크로저가 이제 순간적으로 동작했죠. 짧은 시간에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고장이 안 났죠. 고장난 쪽에만 이제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리크로저를 이게 딱 오픈시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되면서 이쪽에 ASS가 딱 트립이 되겠죠. 트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장 부분이 날아가니까 다시 이제 리크로저가 다시 투입되면 나머지 건전한 이 수용과 쪽에 전력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다, 그죠? 그 내용인데, 얘가 리크로저하고 ASS하고의 보호협조나 차단기하고 ASS의 보호협조나 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개로 준비라든지 뭐 요 시간들이 약간 틀리니까 요거만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적을 수 있었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죠? 요게 개로 준비하고 ASS 개방되는 요 재투입되는 시간 있죠. 요게 조금 다릅니다. 그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 그래, 요런 것들은 뭐 작성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론에 가서 이런 건 좀 적어주면 좋습니다. 결론, 이게 이제 실무적인 거잖아요. ASS 현장 적용 시에 이 ASS에 대한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용량이 정확하게 이제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돌입 전류. 자, 이제 ASS가 바로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해보신 분하고 이제 차이가, ASS 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다시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복구시게 됐죠. 그러니까 고장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했죠. 복구를 했으면 다시 ASS 투입해야 되잖아요. 투입이 되는데, 자, 이게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이 부하에 이 돌입전류가 큰 부하가 있습니다. 돌입전류가. 이 돌입전류가 큰 부하가 있으면 이 돌입전류를 고장으로 오인하고 얘가 다시 열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돌입전류에 대한 오동작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타이머 동작 시간 있죠. 이게 이제 다시 요 동작 시간 설정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요 내용을 내가 좀 적어 놨죠. 살짝요. 요런 거요. 요런 거. 돌입전류에 대한 시간 정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돌입전류에 대해서 AS를 다시 이제 재투입할 때 돌입전류에 대한 오동작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보통 시간을 0.5초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빈번한 오동작이 발생될 때는 1초, 이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한다. 그죠? 이게 오동작, 이 돌입전류에 대한 오동작 방지시키기 위한 이런 시간 설정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복구를 하고 다시 ASS를 투입할 때 요런 어떤 현장에 문제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실무적입니다. AS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 작업 시에 AS 현장 작업할 때 이 케이블에 충전되어 있는 이 잔류전화 있죠. 정전의 C에 의한 잔류전화. 이런 것들을 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된다.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도 좀 적어주시면 실무를 한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 항상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찍었던 문제죠. 전교화제 문제. 자, 3-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시사 문제다. 왜냐하면 최근에 화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전국적으로 화제가 막 나면서 이슈화 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 정규화제는 꼭 나옵니다. 해가지고 136회 예상문제 방범 방제의 7번 문제. 정규화제 이거 꼭 나오니까 준비하시고 해놨죠. 요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규화제에 대한 정의. 최근에 이제 왜 정규화제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런 그 플랜트 쪽에는 또는 대형화됨에 따라서 그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또 이제 그 가해물도 더 많아지는 거죠. 타는 물질이 더 많아지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화재는 반드시 가해물, 산소, 점화온이 그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이제 화재가 발생된다. 화재 원인은 아까 전류 요인들 중에서 이제 이 과부하 전류를 핵심적인 포인트로 적어야 핵심적인 포인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화재 발생 메커니즘 이걸 꼭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연소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 연소 범위에 대한 내용도 꼭 좀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체에서 이 과부하 전류 흘렀을 때 여기 이제 발열이 있죠, 발열. 이 발열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도 여기 같이 좀 적어주면 좋겠죠. 이런 과부하 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이 메커니즘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단락은 이제 단락이 발생될 때 그때 짧은 시간에 이거는 이제 전류 요인이 큰 거죠, 그죠? 전류가 이제 전격 전류 수십 배 전류가 이 단락 2초 이내에 발생된 전류가 이 방일량보다 훨씬 많을 때 추결량에 의해서 그죠? 여기 이제 화재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넘어가는 거. 그다음 지락이 발생했을 때 그 지락점의 지락 전류가 가연성 가스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의 혼합기에다가 이 지락 전류가 점화온으로 착용할 때 그때 연소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 지락 전류가 점화온이 돼서 화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접촉이 우리가 A상, B상, C상에 케이블을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A상에 그 부분에 지금 접촉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럼 헐렁하다 하죠. 그럼 접촉장이 커지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발열이 발생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열적 경과 뭐 기타 사항들 아까 했으니까 쭉 좀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특히 이제 이 과전류에 대한 대책, 과전류에 대한 이 화재 방지 대책, 그래서 단락전류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지락전류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기타. 아까 다 초렸습니다. 저항 부분, 그죠? 뭐, 이런 스파크 운인, 정전기, 점화운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제거시킨다. 이래서 이제 화재 대책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건축물 에너지를 설계 기준. 요게 사실은 134회 때 나왔죠. 134회 이때 나와가지고, 이때는 제가 찍었죠. 이거는 분명히 나온다고 찍었습니다. 이거,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108회 나오고, 요때쯤에 이제 나온 게 122회 때, 22년 몇 월달이죠? 12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 법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134회 때 이거 나옵니다 했는데, 이 134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나오고 사실 이번에는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거를 찍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2025년 1월 1일 날에 우리가 이제 뱀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로에지 빌딩, 거기에 대한 인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죠? 그 자료들 내가 카톡에도 연구만 하고 다 올려드렸죠. 이거 나올 수 있다.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뱀스 쪽으로 인증 규정을 묻던, 제로에지 빌딩에 대한 인증 규정을 묻던 그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확률이 거의 한 50% 넘는다 봐야 되겠죠. 그때 하면서 이거를 거의 바뀐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 에너지라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권장사항에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이 양반 그거 낸 게 출제위원이 낸 게 이거 보시죠. 25년 1월 1일 날 이때 이제 바뀐 거 의무사항 권장사항 물었지 않습니까? 이 바뀐 내용이 일반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일반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의무사항 이건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연구반 교재 다 있죠. 그대로 다 있고요. 어디만 조금 바뀌냐면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무사항의 그 제일 뒤에 보시면 이게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에 요 말이 들어가죠. 요 말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정 기준 별표 1의 2항에 따라서 센서 계측 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이 이제 포함된다. 요게 더 들어간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게 더 들어가 가지고 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기 좀 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권장사항하고 의무사항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내가 찍었죠. 근데 바뀐 내용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나온다 소리를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요거 바뀌었는데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자료 그대로 써도 아무런 그죠? 큰 점수 없이 잘 나오지 않을까. 점수 차이 없이요. 높은 점수 나올 겁니다. 이 의무사항 권장사항. 요건 내가 시험도 몇 번 쳤죠. 연구반 시험 문제도 내가 냈거든요. 이런 내용들 이제 작성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 왜냐면요. 3-6번은 리듐계, 나트륨계 2차 전지에 대한 시술 기준이 130이 나왔던 거죠. 요때 130이 나올 때, 자, 이거 다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 다 나와서 제가 정리 다 해드렸죠. 요거 정리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연구반 자료에도 내가 카페가 들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온다고. 근데 시험도 내가 한 3번 정도 쳤거든요. 그때 요때 나온 거죠. 130. 근데 이거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 10점만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전용 건물 2위에. 여기 이제 전용 건물하고 전용 건물 2위에 2개 있지 않습니까? 요 시설 효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건물 2위에 있게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전용 건물이 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살짝 나오다가 이 전체를 안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물었는데, 원래 사실은 요때 제가 이제 좀, 이게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이 내용도 다,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밍이 어떠냐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외워놔야 됩니다. 열폭주하고 이제 방지 대책 내용들요. 이 다 K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K시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줄침 부분. 이런 것만 좀 작성하면 됩니다. 열폭주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요. 그 다음에 제어 감시 및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 치는 거 있죠. 직류 서지 보장치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충용 가방전이 됐을 때 이렇게 이런 내용들 있죠. 긴급 상황 시에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죠? 이런 내용들요. 큰 타이틀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2차 전지 시설 장소에 대한 이런 내용들, CCTV 같은 거 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시 운영 정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동기화 돼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어디 됩니까? 외부 안전장치로 이제 이송이 되면서 이 내용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된다. 이게 키워드죠. 그죠? 그 다음에 감시 제어 장치에 대한 주요 이 통신장애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이것도 통신장애 방지 대책.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전용 건물에 설치되는 내용들, 요거 키워드. 제가 키워드도 다 해놨습니다. 요거 제가 전에 내드릴 때 그대로 되고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건물 이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보시면 그림 있죠. 참고 그림을 여기 붙여놨거든요. 그 다음에 암기하실 때 이 참고 내용을 전용 건물하고 전용 건물 위에 대한 부분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교시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는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여기 이제 구성 요소 필요성,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적용 효과, 그 다음에 기존 전력망하고 스마트 그리드의 비교, 이렇게 나왔죠. 요것도 지금 봐보시죠. 이런 것도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 2, 3회는 나온다. 늦어도 5회 안에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죠? 자, 우리 136개 예상 문제, 신재생 및 스마트 그리드 파트에 문제 14번에 제가 이거 필요성, 특징, 구현 조건, 핵심 기술,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놨던 거죠. 그죠? 자, 이랬던 건데, 여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문제를 쪼개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나오는 이런 문제 패턴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계열 안 적고 상관없습니다. 계열 안 적고, 바로 1번, 지능형 전망, 구성도, 구성요소, 필요성, 바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열 없이요. 아시겠죠? 만약에 지능형 전력망에 대해서 서시오 이러면 계열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쪼개서 주면 이 내용을 바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적는다고 보시고요. 그 구성도, 이걸 기존 전력망에다가 기존 전력망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통신망을 까는 거죠. 통신망을 깔아가지고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도록 한 이런 그 전력망이 지능형 전력망이다. 그죠? 막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 요소를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 스마트 그리드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망이죠. 전력망이죠. 전력망 쪽이고, 그러니까 시장 제도 같은 거,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들, 그러니까 인프라들,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적든지, 요 내용을 적든지 아니면 이 구성 요소에 세부적으로
요거는 지금 어디 자료냐면요. 포스코 자료입니다. 포스코 자료. 포스코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이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 전기차 충전 방전 시스템,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에 팩트 시스템, 그 다음에 HVD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스마트 그리드의 한 구성 요소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굵직굵직한 서비들 있죠. 시스템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위에 거는 이렇게도 답이 되는 게 이 전력망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어떤 시장, 제도들, 이것도 보면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이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4개의 구성 요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테마별로 구성 요소를 해놨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위에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필요성은 우리 연구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연구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 그래, 에너지 효율적 사용, 무정전, 고품질 전력 서비스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필요성을 가면 되고, 그다음 진행형 전력망의 특징과 적용 효과. 자, 특징은 이럽니다. 자가 치유, 스스로 치유할 수 있죠. 그죠? 스스로 이제 뭐 치유한다, 능동적 사용자 참여, 뭐 고품질 전력 제공, 뭐 등등.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보안 공격에 취약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를 우리 했을 때, 이게 다 못 적지만, 최소한 뭐 한 30개 정도는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저위에 했을 때 효과, 요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력망의 어떤 효율성이 첨가된다. 그 다음에 아까 자가 치료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전력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 정전이 잘 안 되고, 또 뭡니까? 신지성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뭐 생산성이 향상된다. 전력 품질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신재생의 활용이 확대된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행 전력망과 기존 전력망의 특징들. 이것도 다는 못 적으니까 제가 외울 수 있는 거, 이 통계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제 송배전 시스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가능하냐, 안 되냐, 고장 제어들, 요 정도. 요 정도만 적으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가격 정보 같은 거. 이게 제한이 된다, 뭐 실시간으로 정부가 연락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그죠? 요런 한 4-5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못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전체 자료다 보시면 되니까. 그죠? 요런 것들은요, 꼭 외워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몇 번 나왔죠? 요 내용들도. 필요성도 앞에 나왔고요. 자, 구성 요소는 그런 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관 조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수업하면서 이 경관 조명 무조건 나옵니다 했죠. 경관 조명은 때려주기도 나온다. 그리고 법이 나올 수 있다 이랬죠. 법도. 이 경관 조명이 법 아니면 설계시 고려사항 나온다. 둘 중에 한 개다. 내가 그랬죠. 이 법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작성하는 거 다 설명해 드렸죠. 연구할 때. 우리 그 4개의 그 구역, 그 다음에 거기 휘도 이런 것들도 거기 털대로 다 외우면 힘드니까 내 핵심 키워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이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봐시죠. 왜 경관 조명이 딱 나오냐고 그러면요. 타이밍 딱 보라 이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자주 나왔다 이거죠. 2회, 3회 나왔는데, 이게 지금 128에서 지금 136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 때려주기도 나온다. 왜? 이 텀을 보자, 이 텀. 이 사이클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막 강조를 했던 문제고, 요거는 제가 2개를 줬습니다. 2개를요. 요 KDS 기준, 요거 내가 자료 정리해서 다 드렸죠. 그리고 이거 나올지는 모른다. 아니면 설계식 오류상을 써도 되고, 경관조명 설계식 오류상 이거 적어도 된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 그죠? 예비 교사님이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이 경관조명 설계식 오류상을 적으면 KDS를 쓸까요? 아니면 일반 쓸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KDS라고 딱 붙이면 KDS 내용을 적어야 되지만, 만약에 KDS가 아니고 그냥 경관조명 설계식 고려사항을 적으시오 이러면 일반적인 책에는 그냥 써도 됩니다. 만약에 KDS로 그냥 쓰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도 내가 일반적인 내용 암기했으면 일반적인 내용 쓰고 문제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들은 나왔습니다. 내가 4월 5일 날 내가 드린 거죠. 이거 자료 다 정리해가지고요. 다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여기 이제 이 문제는 KDS라고 안 나왔습니다. KDS로 안 나오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관조명에 대한 정의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관조명에 대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 명시적인 조명하고 분위기적인 측면으로 연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관조명에 대해서 설계식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겠다. 연출 방향을 어떻게 하고,
대상물 검토를 어떻게 하고, 조도 휘도를 어떻게 잡고, 배강을 어떻게 가져가고, 광을 어떻게 가져가고, 장애, 광에 대한 영양 대책을 내가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겠다. 기술 방향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작성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연출 방향 작성하면 되고, 그 대상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대상물이 성토냐,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냐, 뭐 남대문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 문화재냐, 달이냐, 그죠? 뭐 조형물이냐 등등 그 대상물에 따라서 그 대상물의 주위의 밝기라든지 이 크기, 대상물의 크기, 색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대상물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크기에 대한 조도 및 희도, 이런 것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광원, 이 광원도, 거기 이제 대상물에 적합한 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광원의 재원 특성, 이런 것들하고, 아까 그 조명 대상물에 대한 그 색채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거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되고요. 근데 광원은 좀 압축식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제 기체 방전등이다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다 LED로 써버리니까, 이런 걸 좀 압축해가지고, 초기 광원은 전부 다 할로겐이나 기체 방전등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LED로 지금 대체 중에 있다. 그죠? 투광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투광 방법을 제가 간접 투광 방식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투광을 살 때도 반드시 여기 이제 다운라이트보다는 업라이트 방식으로 많이 쓴다. 이런 내용도 내가 수업 시간 설명해 게 있고요. 그래서 BTC 고려사항 이런 내용들, 장애광에 대한 거 이것도 최소한 좀 압축을 시켜야 된다. 그죠? 여러분 적을 수 있는 범위까지 주거 지역에 대한 장애광의 대책, 동식물 부분, 청광광 부분, 여기에 대한 영양 대책을 한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작성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작성이 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봤죠, 3번. 3번이, 요 문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봤죠. 134회, 그 다음에 128회. 이 문제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지금 이제 134일이 나왔습니다. 대지 저항률하고, 그 다음에 대지 영향 요인, 그 다음 저항구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요거, 이론식 있지 않습니까? R은 로의 2파이 R, 로는 2파이 R이죠. RR. 요거에 대한 유도. 요걸 우리 강 박사님이 유튜브에도 띄워놨죠. 유튜브에 띄워놔서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우리 강 박사님이 그 유튜브 띄워놓은 거 이거 띄워놓은 걸 보신 분은 쓸 수 있었을 건데, 아마 그 못 보신 분들은 이걸 또 못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잘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대지 저항률하고 영향 요인은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이 낫겠죠. 여기 이제 대지 저항률이라는 것도 1, 2방제곱미터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세제곱미터 안에 이 전류가 흐르기 이제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대지 저항률이다. 대지 저항률이 적을수록 여기 이제 접지 저항도 작아지겠죠. 로는 아까 2파이 AR이니까, 그죠? 로는 2파이 AR이지 않습니까? 요 R로 해도 상관없죠. 반경이니까, 그죠? 반경이니까. 그럼 이제 이 대지 저항률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다는 거. 특징적인 거 간단하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영향 요인은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왔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항목별로 토양의 특성, 수분의 양, 온도, 계절, 이런 내용들 작성이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항구역은 제가 기본서 할 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드렸죠. 저항구의 핵심적인 포인트. 여기 이제 지락이 발생됐다. 그럼 고장줄로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장줄로 흘러 들어오면 이 주위에는 탄면적이 어떻습니까? 작죠. 여기 똑같은 고장줄로 흘러 들어와도 이 접진구 주위에는 저항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 고장줄류가 이제 대지로 빠져나가면서 면적이 커지잖아요. 면적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V는 IR이잖아요. V IR에서 이 저항이 무한대거리에 가게 되면 이 저항이 제로니까 저리 불포곡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빵이 나온다, 빵이. 아시겠죠? 빵이 나오죠. 무한원점에서는 전압이 제로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 핵심적인 내용, 저항구역에 대한 개념, 접지저항이 되어 있는 이 범위를 저항구역이 한다. 접지구역을 중소했어요. 요게 이제 핵심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고, 요 그림이 꼭 따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요. 꼭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구역의 도입 목적. 이걸 왜 도입하느냐? 그죠? 자, 이겁니다.
아까 이제 접지 전극에서 이제 전류를 흘리잖아요. 접지 전극에서 이 전류 전극을 이격시키면 여기 이제 접지 전극이 있고 여기 이제 전류 전극을 여기 접지 전극이 있는 거죠. 이 극이 있고 여기 전류 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멀리 띄워버리면 여기 이제 전위 간섭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걸 가까이 당겨버리면 이 극으로 흘러가는 이 전위에 의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 전위 사이에 중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전위에 이제 중첩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C극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버리면 이 전위 간섭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고, 여기 접지 전극에서 이 전류 전극을 이격시키면 전위 부포 곡선의 수평 부분이 발생되고 양쪽 전극은 관계가 없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항구역을 도입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핵심적인 내용 3번이죠. 이거요. 자, 이 내용은 꼭 들어야 된다. 이 내용은 자, 여기 보시면요. 자, 2번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2번 내용이요. 여기 이제 지중해 전류 경로의 탄면적이 급속하게 이제 커지겠죠. 이 고장 전류가 빠져나오는 구간이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접지 전극의 반지름에서 2배로 떨어지면 전위 경도가 2분의 떨어지고, 자, 10m가 떨어지면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떨어지죠. 그러니까 20m 떨어지면 전위 경도가 거의 제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접지 전극 주위에 이격거리를 20m 이상 떨어뜨리게 하면, 원래는 이제 무한대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0m 정도 떨어뜨리면 접지 전극 간에 간섭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저항구에, 이걸 꼭 써야 돼, 이걸. 저항구의 핵심은, 여기서 묻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저항구에 대한 개념, 2번. 그 다음에 3번 내용 여기 있죠. 요걸 꼭 적어야 돼요. 저항구. 이게 빠지면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요건 지난번에 시험 나왔던 요 E극하고 C극. 아까 접지 전극하고 전류 전극 사이에 가까웠을 때는 전위 간섭에 영향이 생기죠. 이 전위 부포 곡선이 중첩이 돼서 우리가 청청할 때 문제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충분히 떨어뜨리면 수평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접지장 같은 거 체크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전위 간섭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제가 작성하다 좀 뺐는데,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요. 요 내용도 뭐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 구역에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특고압의 접지 전극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저항구역이 있다. 저항구역이. 이 저항구역이 있을 때 이 여기 특고에 의해서 이 전위 분포 곡선이 발생됐죠.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저압 접지극을 여기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압 접지극을 여기 연결해 버리면 여기 안 넣어놓으면 이거만큼의 전위 상승이 발생되겠죠. 이 저압 접지극이야. 그럼 이걸 전위 간섭에 영향이 생기니 우리 이제 KC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특고압이나 고압 여기랑 저압 접지극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들요. 이런 내용들도 뭐 답안지에 적어도 뭐 법적인 내용이니까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통접지하고 통합접지 파트에 보면 이런 게요. 이 고압이나 특고압과 저압 접지극이 이 견접해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이런 변전소 이런 쪽에, 자, 저압 이 접지극이 고압이나 또는 특고압 접지극의 이 저항 구역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이거만큼의 전위 상승에 문제가 되니 여기 이제 여기 기기에 이 델타 V만큼의 이 전위가 뜬단 말이에요. 기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 델타 V만큼의 전위가 뜨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면 얘하고 여기를 연결하라는 거죠. 연결해버리면 이런 전위가 안 생기니 여기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요 KC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도 뭐 살짝 적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약간 풀어놓은 것 중에 1번, 3번, 5번 내용, 이런 내용을 꼭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은 로이 2파이 R, 요거 유도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죠. 요거를, 여기 이제 전류 밀도를 I 나누기 이 반구에 대한 표면적이죠. 이 표면적에 대해서 전류를 나눠버리면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hm 법칙의 미분형, 요거를 우리가 전류 밀도로 다시 호시하면, 여기 이제 도전율이죠. 도전율에다가 이제 전개를 곱해버리면 이게 전류 밀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전율의 역수는 여기 이제 저항률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죠. 요 전류 밀도하고 요 전류 밀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꼬르식을 놓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개를 구하면 이 자비를 이동하면 로아이의 2파이 R이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그죠? 요걸 가지고 아까 이 내용이죠.
여기서, 그죠? 여기 이제 무한원점이죠. 이 무한원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무한대로, 그죠? 무한대로 보고, 이 무한대점에서의 전위는 이 아까 전개세기 있죠. 이 전개세기가 무한원점을 가면서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된다. 감쇄된다. 반대로 된다면서 요 전개세기의 미소 부분을 무한원점에서부터 아까 요 반경, 요 R까지. 요 무한원점, 여기 있어 무한원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죠.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걸 풀어버리면.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풀어버리면 이게 반대로 돌아가죠. 마이너스가 되면 얘하고 얘하고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들어오면서 R하고 무한대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겠죠. 요 값을 집어넣고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전위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V다는 I니까 요 V를 구하지 않습니까? 요다가 이제 I를 딱 해버리면 로이 파이 R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I 날아가니까. 그죠? 요 I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I가 같이 날아가니까 여기서 그죠? 날아가니까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식은 굉장히 아마 이 문제를 푸는 분이 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좀 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정전기에 대한 전위에 대한 내용들이죠. 요 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식을요. 정전기에서 그죠? 전위는 전개세기의 반대로 그죠? 미소 부분에 대해서 무한대에서부터 아까 이 전구의 반지름이 R이지 않습니까? 그 R까지를 접근해야 되죠. 그죠? 요걸 접근해서 풀면 이게 나오죠. 그죠? 요거는 R제곱분의 이런 이게 마이너스 R분의 1인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R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전기는 사실 제가 135회 때 이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나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135회 때 제가 이거 정전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정전기 원리 그 다음에 원인 영향 대책 그죠? 이거 다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살짝 뺐거든요. 근데 시험은 쳤죠. 제가 연구반에 이게 시험은 쳤습니다. 시험은 그래도 모르니까 시험은 한번 쳐봤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다시 우리가 135회 나올라 했던 게 135회 때 안 나오고 136회에 전체적인 나왔죠. 자,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정전기 발생 원인요. 이걸 정확하게 쓸 수 있냐? 자, 이겁니다. 이 정전기 발생 원인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요거. 첫 번째가 마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중성인 상태에서 그죠? 이 중성인 상태에서의 이 전자가 이 마찰에 의한 그런 어떤 에너지죠. 그 에너지들로 인해서 얘가 만약에 이 궤도에 있는 전자가 3개가 됐다. 그러면 이 전자가 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마찰을 통해서 이 궤도에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온이 2개이면 전자도 2개 있으면 이게 중성이죠. 근데 마찰 이런 걸 통하니까 이런 에너지 교환이 되다 보니까 얘는 전자를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얘는 전자를 잃을 수 있죠. 잃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거 음전할 때 있는 거죠. 음전할. 얘는 음전할 때 있는 거고 이래 됐을 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할 때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적인 극성을 깼을 때 이때 우리가 정전기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죠. 얘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래 이 안정한 상태 이거죠.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정전이 발생된다. 자, 정전 용량의 이 변화라는 건 이거죠. Q를 10에서 내가 정전기 발생 원리에서 이걸 설명해 드렸죠. Q라는 게 C다. 이 C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이때 뭐라 했습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에 A 나누기 D다. 이 거리의 변화를 통해서 C값, 정전의 변화가 생기고, 이 정전의 변화에 의해서 정전기 전압이 발생된다. 내가 이거 말씀드렸죠. 요거 내가 실제로 보면 전기 이중청에서 좀 내가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뭐 수업할 때 내가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은 1, 2번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 뭐 간단하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전기 발생 원인 이걸 적어야 돼요. 발생 요인들 이상한 걸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원인을 적어놓은 건 우리 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요. 정전기 원인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건 우리 책밖에 없습니다.
이거 출제자하고 내 답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답이 정확한 답입니다. 에? 이 내용이 막 이상한, 요즘 보면 이게 막 우리가 지금 오답이 막 정답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이거 정확하게 내용 알고 답안지 채점해야 돼요. 이 만약에 우리 엉뚱한 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답 확인 다시 해줘야 돼요. 이거 다 근거 있습니다. 내가 자료 다 있거든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내가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전기에 대한 영향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 부품의 파괴, 왜냐하면 정전기는 이제 사실 감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까지 일으키지 않죠. 정전기는 사실 이게 이제 사람이 놀래가지고 2차적인 추락 같은 거 이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정전기도 우리가 뭐 30kV, 3kV 일단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니까 그게 이제 정지 상태의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일단 전압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전압이 약한 거, 또 이런 부분에 전자 부품에 대한 어떤 정전 파괴 문제 이런 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우리 전자 부품은 이 파괴 전압이 30V밖에 안 된다 이거죠. 뭐 정전기에 의한 전압은 이보다 훨씬 높은 전압이죠. 이런 높은 전압이 우리가 전자 부품의 가해짐을 미면 이 전자 부품이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파괴될 수 있는 전압이 낮으니까 전자 제품이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격도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죠 아까, 그죠? 이게 아까 제가 정전 용량의 변화를 했잖아요. 정전 용량의 변화, 그 인체에 대전된 전하량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여기 이제 정전 C가 100 피코파스칼 100 곱하기 10의 피코파스칼 10의 12승이죠. 그죠? 여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10의 12승이면 이거 10 없애버리면 10의 10승이죠. 12승 위로 올라가면 10의 10승이니까 얘하고 날아가니까 10의 몇 승이 됩니까? 10의 3승이 되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면, 요 조건에 이면 이게 이제 한 3kV 정도의 전압이 인체에 이제 대전되는 거죠. 그 인체에 발생된, 인체가 충격을 받는 전압은, 인체 전격 전압은 전격이죠. 전기적인 충격요. 한 3kV 정도 된다. 이것도 낮은 전압 아니죠. 그죠? 요 인체에 이제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요 또 느낌 같은 거, 일까지는 못 적더라도 뭐 방전에 대한 요 내용은 꼭 적어야 됩니다. 인체 부분에 대한 방전, 이 정도의 전압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Q하고 C값에 따라서 이 인체에 발생되는, 인체가 받는 전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요. 요건 데이터 값이니까 데이터는 못 외우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죠? 조금 더 우리가 그 가미돼서 더 적을 수 있죠. 이 Q값이 크냐, C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격이 달라진다. 그죠? 전기적인 충격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영향을 적으면 되고, 대책은 크게 정전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 그러면 습도 컨트롤 같은 거요. 그러니까 정전기는 보통 보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많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낮은 겨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습도를 우리가 높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습도를 높여가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습도를 높이면 물체 부분에 이제 수분에서 얇은 피막이 생기고 공기 중에 CO2가 그 수분에 용해되어서 그 도전성이 생기니까 전하가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그래서 이제 전하의 축적을 이렇게 방지시키는, 이게 이제 습도 컨트롤이죠. 습도 컨트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공기 인화에 대한 내용들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정전기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신속한 방전이죠. 그 방전에 대한 요 도체의 접지와 본딩,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인체 대전 방지, 도전성 타일,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기 용량은 사실 이번에 요 앞에 나왔죠. 이 앞에 135에 나와가지고 설마 나오겠나 싶은데 또 나왔죠. 그죠? 이것도 제가 연구반에 시험을 한번 쳤죠. 연구반 시험을 쳤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도 막 바뀌었습니다. 코드도요. 코드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KDS에 316020으로 돼 있다가 이게 322020으로 바뀌었죠. 요때 바뀌면서 요 내용도 약간 수정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수정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수정된 내용을요. 여기에 한 거랑 여기랑 약간 다릅니다. KDS요. 그래서 아마 또 냈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죠? 어떡하나 이제 그런 내용들요. 여기 또 이제 또 물은 게 뭐냐면 이게 다 추가해가지고 이걸 더 물었죠. 여기 이제 예비 전원 설비의 조건의 자동 및 전원 공급에 대한 전환 시간. 요거 하나 더 물었죠. 요거 하나 더 물어보고, 그다음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거. 요거 2개 물었죠. 그죠? 답안지를 2개를 적어야 됩니다.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식도 여기 약간 추가된 게 있죠. 약간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거 적어야 되고,
전원 공급 전환 시간, 요거 이제 작성하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요. 전원 공급 전환 시간, 여기 무순단, 순단, 단시간 차단, 보통 차단, 중간 차단, 장시간 차단, 요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발전기 용량 선정할 때 요 내용이 이 내용이 약간 바뀌었죠. 여기 UPS 입력 용량에 대해서 요 내용이 좀 달라졌죠. 이런 내용들이 약간 그죠? 요 내용이 약간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약간 달라졌죠. UPS하고 뭐 UPS 이외에 뭐 이렇게 나오다가 요거 뭐 인버터, 뭐 제어 전동기 뭐 이런 게 나왔죠. LEF 등 고주파 발생 부하들 거의 식은 똑같은데 이런 것도 약간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추가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중치용은 똑같은가? 요것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죠? 요 밑에 이제 다만 요것도 좀 바뀌었죠. 요 내용들요. 그죠? 요 내용도 약간 조금 전에 그랑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자, 뭐 이렇게 이제 발전 용량 관련해서 이런 내용 적으면 되고, 이런 거 데이터 못 외우니까, 이런 것들은, K 값은 발전기 허용 전압과 개수, 뭐 이걸 고려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건 고려한다 정도만 외우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퉁쳐서 내가 외우는 걸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죠? 이거는 이제 허용 전압 강화율이 이제 여기 이제 작은 값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정수가 이게 작은 값 중에 뭐 1.05인가요? 1.05에서 1.13. 그죠? 이 범위 안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 그러니까 발전기 용량이 조금 더 허용 전압 강화율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여유있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이거 적용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1.07이네요. 1.07에서 1.13. 그죠? 요 사이. 요걸 발전기 용량을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요 값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자, 전기자동차가 이번에 조금 여러분들 이게 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전기자동차가 135에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안 나올 거다 하고 했다가 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너무 자주 나오죠. 정말 이게 건축기에서 이 전기자동차가 거의 막 안 그러고 나올 정도로 중요하냐. 뭐 이게 정말 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이 관유도 기출 문제를 보면요. 굉장히 이 잦은 사이클로 돕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참, 이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왜 이 문제만 진짜 주장창 내는지, 그죠? 제가 일부 문제만 이렇게 지금 뽑아왔거든요. 128에도 이런 문제 나왔고, 129에도 나왔고, 지금 135에도 이런 문제 나왔죠. 이거 다 더 나왔죠? 자, 일부 문제 내가 뽑아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도 잡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136회 예상 문제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잡아놓은 거죠. 여기 이제 신재생 쪽이죠. 신재생 쪽에 이거,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충전장치들, 저압전로 시설, 요게 나왔죠. 그죠? 이번에. 4-6번이 이 주요 구성품, 그 다음 프로그램과 연결한 형식의 종류. 아마 이걸 여러분들 못 썼을 겁니다. 이거 못 썼죠. 내가 안전공사 자료 내가 카톡에 드린 거 보셨죠? 그러니까 카페도 내가 올려놨거든요. 카페 자료실에. 이게 지금 사이드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과연 이번 문제를 푸는 분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작성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주요 구성품은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전반에 있는 군의 이 배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 장치 부분, 케이블 부분, 이 부대 시설, 이게 주요 장치거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왁구를 잡아 놓았죠.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는 거. 이 아까 탑재형 충전기가 이거죠. 이게 탑재형 충전기잖아요. 탑재형,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막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 뭐 이런 충전기의 내용들, 급속 충전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간단히 써줄 수 있으면 좋겠죠. 소켓하고 아울렛, 플러그 내용, 충전 케이블, 뭐 카플러, 커넥터는 이제 이 차 쪽에 있는 건가요? 커플러가 저 위에 있는 그 충전 장치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플러그가 이쪽에 있는 거고, 카플러가 있는 거죠. 이 자동차 쪽에. 그죠? 여기에 이제 차 쪽에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탑재형 충전 장치에 연결하는 부분이 플러그하고 요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중간에 케이블이고, 그죠? 요 내용들을 간단한 개념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이 내용들을 이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요. 플러그에 연결하는 형식의 종류 이걸 적어야 돼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아마 적은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적은 사람이 아마 제가 100명에 1명 있을까 볼까요? 그죠?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 콤보안을 쓰라는 거냐? 이 뭐야? 이거 하다가 요걸 지금 바꿔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아마 조금 못 쓰신 분이 계셨을 것 같고, 요거는 뭐 웬만큼 아마 적어 쓰시지 않을까. 그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저압전로 시설 기준, 그죠? 요것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 어떻게 좀 외우시는 게 낫겠다고 내가 그림 한번 그려드린 게 있었죠. 요 내용은 웬만큼 썼을 것 같은데 2번은 조금 쓰기가 어렸을 겁니다. 1번은 또 웬만큼 썼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 거. 이것도 뭐 결론도 좀 적어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기 자동차 충전 방식은 전부 다 콤보 1 방식으로 통일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원 공급에 대한 전원 저압전로 슬로 시설 기준뿐만 아니고 충전 시설, 충전 케이블 등 이 부속 시설에 대한 부분도 KC 규정에 이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시설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도 결론을 좀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137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137회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건지를 이번에 한번 봐봤습니다. 그거는 135회 6회 나왔던 문제가 다시 137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문제 있죠. 135회 6회 문제를 잘 분석해서 분명히 한두 문제 정도는 최소한 137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초이스를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합격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상했던 문제 중에서 안 나왔던 문제, 그걸 또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법규 중에서도, 지금 법규에 보면 KDS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KDS는 나온 걸 빼고 안 나온 것 중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KC는 지금 어떤 쪽으로 가냐면 우리 1교시에 봤지만 전기 온상 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 특수설비로 넘어갔습니다. KC가. 특수설비에 넘어갔으니까 그럼 과거의 내선 규정에서 나왔던 특수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전기온상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얻은 건지 길목을 지켜야 돼요. 그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안 나오면 다행인데 그 문제가 나와버리면 꼼짝없잖아요. 미워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몇 문제를 셀렉트 해가지고 암기해서 다행히 내가 예상했던 문제하고 코드가 맞으면 내가 넘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